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경제민주화 참 갈 길이 여전히 멀죠.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무엇일까요?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공약에 근거해서 마련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재벌 총수들의 밀실 경영을 없애고 그들의 횡령, 탈세, 배임 등도 근절시킬 필요가 있어서 추진됐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계가 반발이 커질까요? 들여다보니까 여당 일각에서도 상법 개정안 수정론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네요. 지금 재벌과 재계와 그리고 여당 일부에서 강력한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폐지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법안이 후퇴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2부 경제 핫이슈 시간에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 바란다며 당정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재계의 반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3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는 어제 재능교육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서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관심이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과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re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우리 정시가 조금 전에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성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성준입니다. 예, 마치 훌훌 털어버리는 것 같더니만 다시 내려앉았네요. 왜 그랬습니까? 네, 오늘 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압박해왔던 아세아 쪽 증시의 급락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전장은 미국 시장 영향으로 약한 출발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은 네.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최근 한국 시장이 보여주었던 어떤 힘있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그러나 해외 시장의 낙폭이 크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이후부터는 상승폭을 점차 줄여가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2.02포인트, 0.11%가 하락을 하면서 1885.8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황이 더 나쁜데요. 무려 1.75% 상당히 높은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524.39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사실 거래소도 코스닥에 비해서 낙폭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내용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군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른 종목이 256종목 그리고 내린 종목이 539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질이 좀 나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네. 그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캔자스시티 연준이 주최하고 있는 잭슨홀 네. 미팅 있지 않습니까? 네. 24일까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IMF 르가르도 총재는 이번 양적 완화 축소를 세계 다른 경제권들과 공조 체제 속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입장이 그렇게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네. 미국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책임없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최근에 아세안 국가들이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국의 달러 자금의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죠. 네. 저금리 달러 자금 땡겨와서 해외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했던 한머니들이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그런 부분에 발뺌을 하고 자기네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예의상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피에서 샀단 말입니다. 네네. 기관도 사고.
네.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팔아치웠어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런이 생긴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에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면 네. 굉장히 시장에서 위축되고 심리가 네. 그렇게 어두워지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시장에 대한 시각과 실질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항상 구분해야만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시장 심리가 지금 워낙에 나빠서 1800 밑으로도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네. 조만간에 발표가 될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언급을 드린다면 갤럽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갤럽 조사를 보면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8%가 넘게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0.9%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0.9의 상관관계니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갤럽 조사의 실업자 응답 비율이 8월 들어서 8.3% 정도 수준입니다. 2012년 4월 이후 최대치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양적 완화한다라는 것에서 또 한 발을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안 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FOMC 회의록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네. 지금 아세아권에서 이렇게 크게 휘둘리면서 큰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번 당해본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게 네. 지금 의사록 나오고 나서 평론가들 이야기 나오는 것은 미국에서 양적 완화 줄이는 수준을 네. 한 달에 100억 달러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900억, 850억에서 100억 정도 줄인다면 시장이 잘 못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고 엑셀을 어느 정도 각도로 밟느냐, 약간 세게 밟았다, 약간 덜 세게 밟느냐 이런 정도 수준의 차이인데요. 네. 오히려 아세안권에서 너무 반응이 좀 격하게 나온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한머니들의 투기적 흐름들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판단됩니다. 예. 어쨌든 이 연준에서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고 있는 건 확실하군요. 네.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요. 네. 이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 그랬냐는들이 살짝 발을 빼죠. 그렇군요. 예,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중산층이 뭐냐라는 정의를 놓고 상당히 이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정부가 보는 중산층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왜 그게 되냐면 이제 어떤 정책,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느 이제 기준점을 놓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점을.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한 8천만 원이 돼야지 중산층, 8천만 원 정도까지는 중산층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3,450만 원으로 낮춰졌다가 네. 이게 다시 5,50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고무줄을 늘렸다 줄이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OECD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 월 가처분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가 되고 네. 자산 규모가 한 2억 5천만 원, 집을 포함해서요. 집이든 이 임대 보증금이든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으로 본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산층들이 이런 분류상으로 객관적으로 봐선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소득층이다. 중산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에 있는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OECD 기준을 충족하는 중산층이 대략 전체 응답자의 한 62%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중산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정말 이분들한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실제로 중산층이고 스스로 판단컨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2%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의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상당수가 분류상으로 본다면, 기준상으로 본다면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건대 나는 저소득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고소득층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소득층이지만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산층이지만 자기를 저소득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반대로 뭐 저소득층이지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체감 계층을 실제보다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다면 이런 이 스스로를 이렇게 하향화시킬까 이 소득계층을 네. 아마 거기에는 이 물가 문제, 일자리의 질 문제, 뭐 주택에 대한 문제, 노후 준비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든 집이 적자를 보고 있다거나 또 가계 수지가 적자이거나 또 실제로 물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또 취업을 하고 있을 때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이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불안하다거나 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보다 자기의 소득이 실제 계층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보고서와는 관계없이 얼마 전에 본 보고서 중에의 내용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가구가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을 벌든 뭐 1000만 원을 벌든 이게 서구에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 그대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 상당 부분이 그 아이들 사교육비로 나가게 되고 또 이 임대료 네. 내지는 임대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실제 가처분 소득으로만 놓고 본다면 여기 엄밀하게 따져서 이런 네. 뭐 이 사교육비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정말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건 얼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쓸 수 있는 돈을 놓고 보면은 저소득층에 가깝다 이런 내용을 이 보고서를 본 적도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 특수한 현실이 많은 국민들을 자신의 위치를 훨씬 더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국민들 생각에 중산층이고자 하지만 사실은 씀씀이는 저소득층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다시 통합한다는데 메가뱅크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2009년 이전으로 이제 되돌아간 건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산업은행을 분리시켜놨습니다. 산업은행을 세 개로 일찍 어떻게 보면 쪼개놓은 건데,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전제 위에 산업은행을 사는 금융지주하고 산업은행으로 나눠놨고요. 그 위에 민영화 이후에 정책금융을 담당할 곳이 필요하니까 정책금융공사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겠다. 사는 지주 없애고 산업은행 민영화도 없던 걸로 하고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하고 합쳐서 옛날의 산업은행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사실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분리한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지적 때문인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건데 근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산업은행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금융기관이고 굉장히 그 역사와 또 실질적인 업무와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또 중요한 국가에 준하는 신용 등급을 받는 소위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플레이어인데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4년 만에 찢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뭐 해체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 또 내지는 정책의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은행 구조 개혁도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네. 세 번째 소식이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결국 담배 소송에 나서는가 보죠? 예, 지금 뭐 아직 공식적으로 뭐 소를 제기한 건 아닌데 담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주체가 되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오늘 이 방대한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담배의 건강 피해를 의학적으로 입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그 환자들을 건강보험료가 이제 지급이 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환자들을 쭉 아주 오랜 기간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발병률 뭐 이런 것들이 흡연자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이 흡연이 어느 정도의 각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입증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내는 방안 이것을 지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이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은 그 근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이제 구상권 청구 규정이 아마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를 보면은 어떤 제3자의 행위 때문에 건강보험의 이 진료비가 쓰이게 됐다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이 그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담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가 쓰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사실 담배 소송이 지금도 몇 개 진행이 되는 건 있습니다. 담배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KTNG나 이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금 현재 대법원하고 이제 고법에 계류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건 네. 개인 간 민사소송이었고요.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가기관이 만약에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그건 아마 국가기관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예. 국가기관이 방대한 이 정보와 자료와 또 법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는 소송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도 아마 조 단위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는 그 담배 소송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담배 회사들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무는 일도 있었는데 글쎄요 뭐 지금까지 개인 간 소송은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담배회사 외국 담배회사를 포함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낸다. 그리고 그 금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상당한 정도의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전혀 예상 못한 결과를 우리가 또 예상할 수도 있는 아마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가기관이 또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 언젠가는 닥쳐야 될 문제 같은데. 지금 이제 KTNG는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민영화가 그렇죠. 됐으니까. 민영화 됐으니까, 네. 그죠? 네. 네, 민영화 됐는데 거의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민영기관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했다가.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최신의 LTE 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E.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E 지원 낱말 기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해훈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 귀 기울이는 방송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러분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커다란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웹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자치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던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족발, 만두, 피자, 케밥 다 포기했습니다. 괜찮다. 너에겐 카스라이트가 있으니.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곽수종의 생생경제. 상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 25일 입법예고를 끝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수정론이 제기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계시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혜훈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바쁘시죠? 예, 근데 먼저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모 일보가 저를 원안 고수라고 기사를 쓰셔서 조금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원안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원안을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신문이 오보를 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네. 예. 그 일부라고 하는 원안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부라는 건 찬성하는 부분이요, 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요. 지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부분. 않는 부분은 이제 3%라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제가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찬성합니다. 네. 어떤 것들입니까? 그 3%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거냐면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네.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3%만 허용해주자 하는 부분인데, 네. 예,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렇게 그 원안에는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작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네. 자, 이제 조금씩 말씀해 주신 대로 개정안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네. 좀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대통령 공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해서. 어느 부분이요? 찬성하는 부분이 이번 상법 개정안, 찬성하시는. 상법 개정안이 대부분이 대통령 공약 내용입니다. 네. 이 상법 개정안에 일단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이제 잘못된 전행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네. 최근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 대표 재벌 기업 중 2개가 이제 최근에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네. 총수가 이제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네. 횡령이나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발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불법을 저지르고 전횡을 할 때까지 내부에 있는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만천하에 입증이 된 건데요. 네. 그중에 이제 한 개 회사
회사를 보면은 지분이 총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10,000분의 8밖에 안 되거든요. 네. 전부 다 100%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전행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10,000분의 8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을까? 이건 기형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문제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기형적인 구조를 이제 고치자. 우리나라 재벌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1등 공신이고 네. 세계 초일류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이 문제만 고치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50년, 100년 먹여 살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기회에 고쳐보자.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면 네. 이 견제를 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감사하는 사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존의 총수가 좌지우지하는 이사들과는 다르게 분리 선출을 해주자. 따로 뽑도록 해주자. 네. 총수가 좌지우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네. 집중투표제라는 것도 이런 바로 취지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요. 네. 총수가 자기가 움직이는 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표, 총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표들을 다 움직여서 마음대로 뽑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소액 주주들도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게 5사람의 이사를 뽑으면 각 표를 가진 사람들이 5표를 이사를 뽑는 사람 수만큼 행사하게 해주면 소수 주주들도 조금 더 표를 더 던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집중투표제예요. 그래서 한 표가 한 사람만 뽑는다고 한 사람 표에 대한 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뽑는 이사의 수만큼 모두가 표를 던지게. 네. 그다음 전자투표는 소액 주주들은 대부분 뭐 멀리 있고 이러면 그 한 표 행사하러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멀리서 잘 못 오시니까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한 표라도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소액 주주들도 표를 행사할 수 있게 전자투표를 하게 해주자. 네. 이런 거고 요즘은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회사가 네. 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소액 주주라 하더라도 자회사, 손자회사에 있는 임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 손해는 소액 주주한테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 주주도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있는 임원들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이런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일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네. 소위 말하면 최대 주주라는 사람들이 그 최대 주주가 행사한다고 예를 들면 주식을 뭐 많이 갖고 있다가 그 표대로 다 행사하지 말고 네. 조금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건데 그걸 3%로 제한을 하자는 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네. 근데 요 3%라는 게 이제 너무 작다고 이제 다들 반발도 많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10대 그룹 총수들을 모셔가지고 오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셨나요? 내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 28일로 예정돼 있죠. 내일로. 네네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상법 개정안 내용도 아마 내일 정도에 그런 그룹 총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나 교감이 있으실 건가요? 그럴 걸로 예상들을 언론들이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재계 쪽에서는 반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그거야 뭐 대통령이 제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이혜훈 의원께서도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재계 쪽에다가 설명을 하시고 재계 쪽에 설득이라고 표현이라는 게 좀 그런데 어떻게 이 법안이니까 네. 이 국회 내에서 로비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이혜훈 의원이 혼자서 부딪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궁금하네요. 근데 너무 제가 속상한 것은 네. 이런 재계의 반발이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네. 국민들이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네. 그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게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면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학자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언론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기업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다. 이 법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 의결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뭐 외국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다 집어삼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법 때문에 다 집어먹히게 됐다. 막 이러시는데 적대적 M&A에 노출이 돼서 다 넘어가게 된다. 막 이런
언론 보도 인터뷰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대상 기업이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상장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총 자산이 5천억이 넘으면 중소기업에 제외되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산 2조 원이 넘는 회사 자체는 절대로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이 대상이 아닌 법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중국에 다 먹힌다고 선전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언론이 보도해 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인터뷰를.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막 오도하고 있거든요. 네, 일부 언론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당정은 지금 이혜원 의원의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사실 당 안에도 예.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좀 편승을 하셔서 뭐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 제가 어제 하도 답답해서 대통령을 막아주는 분들이 너무 없다. 대통령에 우리되고 이제 보호막이 되고 해서 대통령이 사실 공약하신 내용들이 여기 대부분 녹아있는 그런 개정안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대통령을 도와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답답해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네. 또 어떤 언론은 이걸 너무 이제 오바 해석을 하셔가지고 원안에서 한자도 못 고친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보도를 하셨는데 원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 이런 건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약속하신 이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언론하고 이혜원 의원하고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네. 이혜원 의원 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뭐 새누리당 안에 있죠. 예, 예.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분들과의 어떤 이견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상법 개정안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도 제가 어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부분 제 주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왜 우리가 들어오느냐라고 네.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도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소위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이 제도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인데 우리만 들여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건 2009년에 저희가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것을 실행했었죠. 시행하기 직전까지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시행해 오던 제도예요. 네. 우리가 시행하던 제도를 그때 자본시장 통합법을 우리가 여러 법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430개나 되는 방대한 조문이 막 섞여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저도 국회에 있었는데 그때 저도 불찰이었죠. 너무 많은 방대한 조문이 막 한꺼번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행해 오던 제도가 없어졌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저도 불찰이 있는데 당연히 이 제도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문이 빠졌습니다. 네. 국민들이 뭐 말씀하시는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갖고 몇 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시행해 오던 제도였다. 네. 세계 어디에도 없던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시행해 오던 제도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주요 법안을 가지고 이제 개정을 가지고 원칙 찬성 반대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것은 뭐 국민들께서도 이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으실 것 같은데 논란이 지속되면은 수정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면 원안 지키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의 의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51분이 계시지만 네. 이 안에도 또 이제 뭐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운영위원들 10분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국민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집중 투표제, 전자투표제, 네. 다중대표 소송제 이건 반드시 공약이니까 지켜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3%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3%라는 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해보자. 저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한중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재벌 총수분들을 50에서 70분을 갖다가 모시고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시면서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를 늘린다라고 면죄부 같은 면죄부를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안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투자도 못하고 고용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재계의 이 목소리 과연 대통령께서 내일 10대 총수 그룹 총수들을 불러놓고 과연 설득을 하실 수 있을지 솔직히 상식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시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지금 재계가 제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경제장치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진행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집중투표제 이거 한다고 기업이 다 외국 손에 넘어갈 것 같으십니까? 전자투표제 그렇죠. 이거 한다고 기업이 다 외국 손에 넘어갈 것 같으세요? 다중대표소 소송제, 손자에서 자회사에 있는 임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소액주주가 소송할 수 있다고 해서 외국 손에 다 넘어갈 것 같으세요?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0.08%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 총수들이 공금을 함부로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공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그래도 좀 마련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외국 펀드, 헤지 펀드나 무슨 외국 적대적인 M&A로 기업이 다 통째로 넘어갈 것처럼 보이세요? 시뮬레이션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시뮬레이션 나오냐면 사회 그리고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평생 이 전공하고 살았는데 네. 이 정도의 기본 상식이 없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미미하고 사소한 규제보다 10배, 20배 강력한 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노동자 대표가 집행위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유럽의 그렇죠. 경우는 그렇고. 근데 독일과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그동안의 문화적인 차이나 경제적인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이혜윤 의원님. 네.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갖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린 게 좀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을 좀 더 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장바구니 경제학 시간입니다. 제 호주머니가 중요하죠. 내 호주머니에 집결되는 경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택시 요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택시 요금 인상해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의 수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는 안, 그러니까 인상하겠다는 안이 3가지가 오늘 시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면은 택시 업계는 좋을 텐데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우리 서민들로서는 반갑지는 않습니다. 3가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 요금이 지금 2,400원인데 2,900원, 3,000원, 3,100원으로 올리는 3가지 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3,0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건데 2009년에 1,900원이었다가 2,400원으로 오른 이후에 4년 2개월 만에 오르게 됩니다. 그 3,000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두 번째가 정답이거든요. 세부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처음 인상하는 2,900원으로 올리는 건데 가장 적게 올리는 거니까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시외 요금을 부과를 해주고 심야 할증 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앞당기게 되는데요. 지금 할증 시간대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그렇죠.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손님이 많을 때 할증 요금을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기본 요금 3,000원으로 올리는 안은 시외 요금은 부과를 하되 심야 할증 시간은 그대로 두자는 거고요. 가장 인상폭이 큰 3,100원 안은 2개 다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거리 요금을 빼고 기본 요금만 대상이 됐는데 장거리 승객에 대한 요금 인상 부담이라든지 또 단거리 승차 거부 문제 같은 것들을 거론하면서 이것들을 좀 고려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이 보실 때 시내버스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벌써 2번이나 미뤄졌습니다. 당초에는 지난달에 이 노선 확대에 대한 그 기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취소가 됐고요. 이번 달에 다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번에 택시 기본 요금은 올려주겠다고 하고 또 택시의 외부 광고는 2배 크기로 좀 늘려서 허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요구도 물론 또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시내버스 확대안을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아무래도 오해받기 좀 좋은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서울 택시 수가 5만여 대고요. 하루에 한 대에 한 20명만 탄다고 해도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그 시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택시 기사분들은 시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여론 주도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좀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심야버스 같은 경우에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하루에 한 3,000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를 끌었고 또 7월부터는 노선이 7개가 확대될 거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미뤄지게 되니까 굳이 이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도 있는데 할증 요금을 내고 택시를 타란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택시 기사분들한테 뭔가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택시 요금 올려가지고 결국 업주만 좋아지면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또? 네, 그렇죠? 인상안을 짤 때는 예. 기본적으로 택시 운송에 드는 비용이 적자기 때문에 그걸 네. 보전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기사분들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테지만 예. 그것이 좀 미미하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좀 기사분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소식인데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요금 폭탄 맞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네, 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주변에 보면은 앱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놓고 쓰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또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의 통화에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는데 잘 쓰지도 않는 애플리케이션 자동으로 깔아져 있다가 혹은 좀 깔았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데이터 요금이 상당히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3G에서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 요금이 따로 청구가 되지 않아서 몰랐다가 네. 4G, 그러니까 요즘 말도 많은 LTE로 넘어오게 되면서 데이터 통화에 요금이 붙기 시작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요금을 내야 될 때가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앱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게 데이터를 사용한 것처럼 돼서 그 통화 요금을 물어야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통신 서비스상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가 깔아놓은 앱이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 억울해도 요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좀 꼼꼼히 살피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앱도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편하기는 한데 이걸 그냥 무조건 설정해둘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들어오도록 해놓고 그걸 보고 따져서 또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네. 또 데이터 양을 확인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설치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해외 로밍 해갈 때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은 이 데이터 로밍만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요. 네. 또 정액제 로밍 상품 같은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예. 좀 잘 꼼꼼히 살펴서 이용을 하시면은 크게 잃지 않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 수백만 원 요금을 물는 네. 것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는 이전에 집 전화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앱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런 설정 자체를 모르는 또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잘 알아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은 암에 걸렸을 때 암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좀 확대됩니까? 네, 예전에는 수술에 있어서만 암 수술 보험 비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수술이라는 것이 약관에 정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은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련 민원도 늘어나니까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을 경우에는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암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라라고 보험사에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보험약관의 수술에 대해서 정의가 절단, 적재 이런 표현들이 좀 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으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사선 치료는 한 번으로 수술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네. 또 치료 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급 기준도 별도로 마련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이라도 수술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라든지 방사선 요드 치료라든지 또 외과적 수술을 하기 전에 종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네. 방사선 치료 예. 그런 것들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예, 상세한 소식 또 중요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